오늘은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진짜 중요한데 재미는 무지하게 없는 거. 정말 중요한.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금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채권을 알아야지만 이제 금리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채권도 알아야 됩니다. 예, 금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채권 금리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 메리트가 떨어진 거냐, 이거 뭐 이제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냐, 쉬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채권 봐야죠. 채권, 예, 빚채 문서권, 예, 빚을 낸 증서라는 뜻이죠. 예, 빚채 문서권.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채권을 지고 있으면 이제 채무자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 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 뭐 국가, 지자체, 은행, 뭐 회사 등등이 이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예, 다 아시죠? 당연히 이자와 만기가 존재하고 이 이자는 뭐 요즘에는 0%짜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환사채 요즘 찍을 때 이자가 0%인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채권은 그것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일단은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 관련된 용어 몇 개만 알려드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액면 가격 요거는 뭐 주식의 액면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가격, 예, 발행하는 가격이 액면 가격이 되는 거고 수익률 요게 맨날 헷갈려요. 수익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장래에 생기는 수익 비율, 예, 그걸 수익률.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데 표면 이자율. 뭐야 이거? 표면은 뭐야? 이자율은 알겠는데 표면은 뭐야? 예, 요거를 또 이게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이표 금리라고도 하고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표면 이자라고도 하고 표면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쿠폰 레이트, 쿠폰 금리라고도 합니다. 요 쿠폰. 우리 저기 티몬이나 위메프 쿠팡에서 쓰는 쿠폰 그런 쿠폰은 아닌 것 같고 자 표면 이자율은 뭐냐면요 발행할 때 채권을 발행할 때 약속하는 이자율 그러니까 나한테 한 1억만 빌려줘 그러면 내가 매년 연이자 5%씩 줄게 그게 표면 이자율입니다. 표면 이자율 요거 쿠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기 수익률이라고는 나오는데 요거 아마 뭐 3프로TV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YTM, YTN 아니고 예, YTM 요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일드 추 예, 매출리티 예, 매출리티 일드 투 매출리티 그러니까 요게 만기라는 뜻이거든요. 매출리티가 만기까지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 만기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유통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5년짜리 5년 만기 채권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들고 있을 때의 수익률. 당연히 만기 때까지 보유했을 때 받는 수익률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헷갈리는 건 발행 시 가격하고 특정 매수 시점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발행을 했고 그러면 2025년이 만기인 거는 다 알겠어. 만기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 채권을 시장에서 뭐 발행했을 때 바로 산 게 아니라 21년에 샀을 수도 있고 22년에 샀을 수도 있고 23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특정 매수 시점부터 갖고 있을 때의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게 요 YTM이라는 겁니다. 만기 수익률.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채권 그 펀드 매니저,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막 그거 계산을 해갖고 뭐 듀레이션 계산하고 해갖고 뭘 팔고 몇 년물을 팔고 몇 년물을 얼마에 더 사면 조금이라도 이익 더 남기느냐 요거 하는 게 이제 채권 매니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10,000원짜리 액면가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아까 표면 이자율이라고 했죠. 액면가 10,000원짜리에 이제 표면 이자율을 10%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시장에서 막 계속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이 채권들이 거래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9,000원에 샀네. 채권 값이 떨어졌을 때 9,000원에 샀어. 누구는 이거 채권 가격이 올랐을 때 사서 11,000원에 샀어. 그러면 똑같은 표면 이자율 10%지만 이 만기 때가 됐을 때 이 9,000원에 산 사람은 만기 수익률이 11.1%가 되는 거고 11,000원에 산 사람은 9.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마에 언제 샀느냐가 이 미래 이 수익률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그래서 투자할 때 요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제가 그 MTS 여러분이 갖고 있는 MTS를 통해서도 그 채권 뭐 수익률이 됐든 현재 가격이 됐든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두산인프라코어 그 회사채 중에 하나인데 1,21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면 이율 나왔죠. 아까 표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거 쿠폰 금리, 쿠폰 레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4.3%입니다. 그러니까 발행할 때 10,000원에 발행할게 요거 갖고 계시면 매년 4.3% 금리를 드립니다. 이자를 드립니다. 만기는 뭐 23년 2월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어떻습니까? 3월 5일에는 10,000원이 아니라 1,210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1,210원에 사면 3.358%. 요게 발행될 때는 4.3%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싸게 산 사람 여기 있네. 싸게 2월 말에 뭐 한 1,180원일 때 샀을 때는 3.45%까지 갔었는데 1,200원대 사니까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채권은 처음에는 표면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결국 이 채권을 내가 얼마에 사느냐가 이 기대 수익률도 좌우한다. 그리고 요게 보면 나타났을 텐데 여러분 체크하셨나요? 요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채권의 가치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은 떨어졌죠.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채권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금리가 높아지는 건 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반대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왜 반대냐? 미래에 만기 때 받을 이익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영어로 fixed income이라고 하거든요. 고정된 수익. fixed income의 그 대표적 자산이 채권입니다. 미래에 만기 때 받을 이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4.3%다 그러면 그냥 뭐 3년 만기다. 그럼 3년 후에는 매년 연간 4.3% 복리다. 그러면 복리로 그걸 쳐주는. 근데 왜 이게 가격이 반대냐 수익률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금리 5%짜리 채권을 샀어요. 근데 다음 날 이 채권 금리가 10%로 올랐어.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야 나는 5% 준다고 해서 샀는데 내일 왜 저 홍길동이한테 10%를 준대? 그러면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5%짜리 채권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왜? 내일 10% 주고 그러면 내일 모레는 12% 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15% 줄 것 같은데 뭐야 쟤 5%짜리 채권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률,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 채권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평가 손실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보험회사, 뭐 은행, 뭐 증권사 이런 데서는 계속 채권 평가 손실이 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또 그 금리 하락기에는 그 반대고 뭐 수익이 나고요. 왜냐면은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 가치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난 가만히 있는데도 막 평가액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존버홀딩스님 마법의 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되게 어려운 막 공식 같은 거 있는데 솔직히 저도 문과생이라 그런 공식을 가져다가는 설명해 드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아까 이제 시장에서도 채권이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돈이 많아. 그럼 어때요? 수급이 좋아지죠.
수급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아, 나도 그거 살래. 나도 줘. 나도 저거 살래. 그러면 값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는 겁니다. 아까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하락할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금리는 하락하는 거고. 다시 반대로 자금 경색이 왔어. 유동성 위기가 왔어. 수급이 막 나빠져.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아, 제발 우리 채권 좀 사주세요. 근데 값이 막 떨어져.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요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해. 회사를 해서 저 공장에다 막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공장에 투자하려고 해요. 근데 막 지금 유동성 위기가 온대. 수급이 악화가 돼. 그래서 막 가격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제가 금리 3%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 100억짜리 채권에 투자 좀 해주세요. 지금 저기 지금 자금 경제가 유동성 위기가 야 무슨 3% 받고 니네 회사 망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미쳤다 니네 회사 투자해 그럼 제가 5% 드릴게요. 야 됐어 5% 이제 저기 딴데 두산인프라 갖고 사고 말지. 근데 여기다 대고 그럼 제가 7% 드릴게요. 됐어 한 10%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자금 경색이 오면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가 요겁니다.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뭐 돈 많을 때는 3%에도 막 돈이 몰렸는데 자금 경색이 오니까 7%, 8%를 줘도 막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줘. 요거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존버홀딩스님 정크본드, 예, 저 이대호 기업은 예, 정크본드. 자, 반대로 이제 발행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요거 이제 뒤집으면 그건데 예를 들어서 발행이 줄어요. 채권이 줄어. 근데 시장에 돈은 똑같이 있는데 투자할 때가 좀 없어지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더 적은 금리만 줘도 돈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발행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급이 이제 꼬이게 되겠죠? 예, 수급이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요런 구조. 요거 좀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채권 하면 여러분 그 할인율 나오는데 요 할인율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요 예를 하나 드리려고. 여러분 그 백화점 상품권, 옛날에 그 구두 상품권 요런 거 많이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백화점 앞에 가면은 구두방이 있어. 구두방. 요 구두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삽니다. 구두 상품권 삽니다. 구두 상품권 팝니다. 그거 이제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할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고인수님 금강제화, 예, 맞아요. 금강제화 상품권이 옛날에 그걸로 이제 상품권 깡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요 백화점 상품권을 94,900원에 판대요. 요 10만 원짜리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짜리 이거 10만 원 맞나? 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샀습니다. 이거 옛날에 카드깡 많이 했는데 아마 지금은 카드깡이 안 될 거예요. 그 카드로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신용카드로는 못 사요. 법인카드로는 살 수 있어. 법인카드로는 살 수 있는데 현금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제 못 사게요. 하도 깡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파는 백화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둠의 루트는 있겠지만 예, 정식으로는 신용카드로는 못 산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됐다고 쳐.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10만 원어치 카드로 상품권을 샀어. 그리고 이 10만 원을 이건 지금 상품권이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 구두방으로 가. 아저씨 제 상품권 좀 사주세요. 너무 찌질해 보이나? 예. 그러면 그래 이거 요즘에 조금 상품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할인을 많이 해야 돼. 9만 원 줄게 놓고 가. 예. 그러면 거의 이제 한 10% 할인을 받고 상품권을 넘긴 거죠. 요게 이제 할인율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요거는 이제 상품권이기 때문에 채권하고는 다릅니다. 채권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 미래 이자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할인을 시키는 거죠. 할인율이라고 하고 이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 당연히 이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할인의 개념만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 구두방에다가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파는 게
할인이다. 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조금 이따 할인에 대한 개념도 한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기요. 예. 백화점 갈 때는 뭐 신용카드로는 할부로 끊을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만약에 내가 뭘 산다 그러면 저 구두방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한 9만 5천 원에 사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은 한 5만 원 예, 차액을 보는 거잖아요. 5%가 어디야 5%가.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옛날에 뭐 비싼 거 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산다. 예, 그러면 상품권을 95만 원에 사서 그걸 5% 남겨 먹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가면은 포인트 주잖아. 포인트 주고 또 100만 원 이상 사면은 뭐 상품권 몇만 원, 한 3만 원 주나? 이벤트 기간, 할인 기간에 주잖아. 그러면 요거 챙기고 하는 거죠. 요런 똑똑한 소비는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을 그 종류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뭐 발행 주체에 따라서 뭐 국채, 지방채, 뭐 회사채, 금융채, 통화안정채권, 뭐 외국채 많고,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증이 되는 거, 보증이 안 되는 거, 뭐 이거는 뭐 국가가 보증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산금채라고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산업은행 금융채권이라고 하나? 예, 상금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런 거 이제 국가가 보증해주는 보증채 이런 게 있고, 예, 무보증채. 회사채는 다 거의 다 무보증채입니다. 예,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상환 기간 뭐 단기, 중기, 장기 있고,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표채. 아까 제가 쿠폰 레이트, 표면 이자율 할 때 쿠폰, 예, 쿠팡 아니고, 예, 티몬에서 쓰는 뭐 위메프에서 쓰는 쿠폰 아니고 쿠폰을 주는 이표. 이표가 뭐냐면 사실 지금 분들한테 이표라는 말보다는 쿠폰이라는 말이 더 아마 어울릴 텐데, 이자 지급일에 이 쿠폰을 떼서 은행에다 제시하면 거기에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추억의 이표채. 뭐 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연 12%, 이거 너무 고금리 시절인데 12%다 그러면은 3개월마다 뭐 한 3%씩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연 4%다 그럼 3개월마다 1%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요게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금리를 10을 줘. 매년. 그럼 어떻습니까? 요 10을 1년에 10씩을 원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또 2년 후에는 또 20을 회수하는 거고, 그러면 내 투자 원금은 80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이렇게 먼저 받으면서 이 원금 회수 기간이 일부 앞당겨지는,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표채를 보여드릴게요. 이표채. 이거 박물관에 가야만 있는 거. 박물관. 이 보면은, 자, 여러분 요 회사 뭔지 아세요? 요 회사 로고. 띠리리리리리리 뿌. 옛날에 저기 한 20년 전에 뉴스데스크 9시 15 할 때 대부분 요 회사가, 예, 광고 협찬을 넣고 15를 했었죠. 예. 금성 아니고, 보세요. 여기 별 3개잖아요. 별이 3개. 예.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써 있죠. 100만 원. 91년에 발행한. 요즘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고, 예,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웃긴 거는 요겁니다. 요게 쿠폰이에요. 자, 요거 3개월마다 준다 그러면 3개월 지나서 요거 한 장 떼서 이제 은행 가져가는 거예요. 자, 또 이제 3개월 지나서 요거 하나 떼갖고 은행 가져가요. 이거 뭐 이제 구내식당, 예, 식권처럼, 구내식당 식권처럼 하나씩 떼갖고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 떼갖고, 이제 이자 받으러 가야지. 예, 하나 떼서 또 이자 받으러 가야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오셨어요? 나 저기 삼성전자 채권자인데 이자 받으러 왔어. 요 진짜 쿠폰이에요. 그래서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뭐 견본이에요, 견본. 이거 아마 뭐 채권 박물관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해서 이미지 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표채, 예, 쿠폰 금리라고 하는 게 진짜 쿠폰이 있어서, 예, 쿠폰 금리다.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할인 얘기를 했잖아요. 저 백화점 상품권 할인. 그 할인인데 뭐 이거는 디스카운트 본드라고도 하고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근데 왜냐면 보세요. 뭐야 얘는 쿠폰을 안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쿠폰을 봤는데 이거 구내식당 쿠폰도 안 주고 약간 쿠폰을 안 줘. 근데 이게 뭐냐면 이자만큼을 미리 할인해서 발행을 하는 채권입니다. 요게 할인채가 사실 많아요. 예, 할인채가 사실 많아요. 뭐냐면 그래서 만기 때 이자를 안 주고 원금만 상환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표채 아까 그 쿠폰을 주는 이표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를 샀어. 그리고 금리를 10% 약속받은 채권이에요. 그럼 1년 뒤에 당연히 이자를 10만 원 받겠죠? 예. 근데 할인채는 요거를 미리 할인을 해서 조금 싸다 저렴하다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미래에 받을 10만 원을 지금 가치로 할인을 해서 야 1년 뒤에 10% 주지 말고 그냥 지금 할인해서 받아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1만 원에 투자를 하고 1년 뒤에 원금 100만 원을 받아가는 그런 개념의 선할인, 예, 선할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할인채라는 거고요. 이제 복리채 나옵니다. 복리채. 요거는 복리 개념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복리 효과. 이자를 원금에다가 더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자를 주는, 예.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게 이제 복리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는 복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짧게 계산을 하나 해보면 1억짜리 만기 2년 연 3% 6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걸 가정을 해보면 2년 후 원리금이 1억 614만 원이 되는데 요게 3%지만 예, 뭐 쿠폰 레이트는 3%지만 복리로 받으면 실효 수익률이 연 3.07%가 된답니다. 예, 그러면 이자도 훨씬 더 많이 받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 복리채인지 단리채인지 그걸 미리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채권도. 그것도 있어요. 복삼 단 이런 것도 있어요. 복삼 단위 이게 뭘 것 같아요? 복삼 단위. 이거는 5년짜리 채권인데 만기 5년짜리 채권인데 그 앞에 3년은 복리로 주고 그 뒤에 2년은 단리로 주는 예, 요런 뭔가 짬뽕스러운 느낌의 예, 그런 채권도 있답니다. 뭐 저도 그런 건 안 사봐가지고 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대요.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채권 거래를 별로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채권 투자 해보셨어요? 채권 투자 해본 학생, 채권 투자 아니면 투자는 아니지만 채권 거래를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아니면 채권 거래를 해봤다. 예. 우디님 안 해보셨다고 하고 초고속 늘보님 존버홀딩 채권 ETF 해보셨다고 전문 투자자시네. 자, 제가 봤을 때 김진수님 정답. 제가 이거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권 거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동차는 타고 있어. 자기 차가 있어. 근데 사실 그분들은 자동차 구입할 때 이거 기억하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딜러가 그냥 다 계산해다 주고 번호판까지 달아다 주고 그런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준조세 성격이에요. 예, 나라에서 뭐 뜯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배기량 1999cc 2000cc 차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세금 때문에 1999 이렇게 나와요. 3000cc 승용차는 2999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무튼 그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하면은 지역개발 채권 120만 원을 매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경기도에다가 120만 원을 주느냐? 거의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내가 120만 원을 주고 채권을 사서 대부분 요거 금리 한 1%대 초반이거든요. 요거 1%를 받을 거냐? 거의 그런 분들 없고 예. 자동차 그 차량 등록 사업소 가잖아요. 번호판 다는데 가면은 거기 바로 뭐 농협이든 뭐든 은행 출장소가 자동차 등록 사업소 옆에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서 이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거 지역개발채인데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매입하셔야 되고요. 이거 안 사실 거면 저기 은행 출장소 가셔서 그냥 할인 매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다 대고 바로 할인을 해서 아까 제가 그 백화점 상품권 할인 매각하는 것처럼 예, 할인해서 매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거의
99%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예. 이거 뭐 1%짜리 갖고 있어도 뭐야. 120만 원 저기 투자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자동차를 이제 사게 되면 등록할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거는 지하철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시철도 채권이라는 명분으로 이 지방채를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 2000cc 넘는 차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 차량가액의 20% 매입해야 돼.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 부산 가면은 5%예요. 5천만 원짜리 차에서 5, 25, 250만 원어치만 매입하면 되는데 서울에서는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해야 돼.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지방하고 서울 차이가 엄청 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은 이게 뭐 전철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지역개발 채권이라고, 이건 명목만 다른 거예요. 이것도 사실 특목세처럼 특수목적 채권 특수목적 세금처럼 정해진 곳에 쓰기는 써야 되는데 명목만 달라요. 명목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2000cc 이상 되면 뭐 6%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금리 알려드려야지. 참고로 금리는 이게 옛날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변화했을 수도 있는데, 예, 도시철도 채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연 5%뭐 이렇게 여기도 있다. 최초 5년간은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7년짜리인데 5년간은 복리, 2년간은 단리.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래서 지역마다 종류마다 자동차 배기량마다 다 달라.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채권은 아까 우리 저기 존볼딩스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ETF도 있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주식형 펀드처럼 채권형 펀드도 있고, 여기다가 주식까지 같이 담으면 그게 바로 이제 혼합형 펀드라고 되는 거고, 예, 혼합형 펀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 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고 장 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MTS, HTS 열어보시면은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까 제가 두산인프라코 보여드린 것처럼 뭐 수익률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의 가격 10,000원짜리인데 지금 이게 뭐 9,900원이 돼 있는지 11,000원이 돼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장내에서 요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장외 거래는 요즘에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요거는 키움증권 홈페이지인데, 이거 장외 채권 투자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증정.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 홈페이지 가보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뭐 메리츠 화재, AJ 네트웍스, 한국자산신탁. 그걸 보면은 여기 매수 버튼이죠. 매수 버튼. 요 홈페이지예요. HTS가 아니라, HTS 아니고 홈페이지인데,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매수. 요 누르면은 이제 매수하는 게 이게 뜹니다. 요게 뭐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예, 당연히 자기가 쓰는 증권사 들어가서 요렇게 하도 요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발행 정보 팝업 창 뜨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디에서 발행을 한 거고, 만기일이 언제고, 뭐 이렇게 신용 등급이 얼마고, 금리가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심화반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한 5학년 수업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2, 3학년 수업이었고, 이제 채권 초등학교 한 5학년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 금리를 주는 채권이라고 해서 그 가격이 5%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익률이지, 발행 쿠폰 레이트일 뿐이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장하는 채권들은 대부분 이제 10,000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이제 액면가 10,000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변하느냐? 당연히 경기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따라서, 물가 수준에 따라서 변합니다. 아까 제가 뭐 수급, 뭐 채권의 수급이라든지 뭐 뭐라 해야 되나, 뭐 자금 경색이냐 아니면 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런
변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적 요인이 있는 거고, 내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거 표면 이자율 중요하고, 신용 등급이 사실은 발행할 때부터 이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행한 이후에도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신용 등급이 변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저거 우량한 회사라고 해서 신용 등급 A짜리라고 해서 채권을 샀는데 저 회사가 나중에 돈을 못 벌어갖고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더블 B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이 팍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1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졌었던 때잖아요. 뭐 2011년부터 거의 한 13년까지 올해도 갔는데, 그때 그 촉발됐던 나라가 그리스였죠. 근데 그리스가 그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채권값이 속된 말로 똥값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같은 유로존 국가인 독일 채권 금리는 같은 10년물인데 1.8%밖에 안 됐어. 여기는 유로존에서 제일 튼튼한 나라, 유로존에서 당시에 제일 약했던 나라, 이렇게 돼서 국채 수익률이 여기가 하늘과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항상 이 수익률은 채권의 가치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하늘, 여기가 땅,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잔존 만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채권이 있고 3년짜리 채권, 10년짜리 채권, 3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3% 줄게, 3% 줄게, 10년짜리 3%, 30년짜리 3%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1년짜리 3% 받고 요거 만기 때 한번 상환 받은 다음에 또 1년짜리를 3% 받고 또 상환 받고 또 1년짜리를 이렇게 30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대뜸 10년짜리 사놨다가 10년 안에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될수록 잔존 만기가 남아 있을수록 위험도가 커지니까 여기는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뭐 5, 뭐 8, 뭐 15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잠시 후에 한 6학년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신용 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신용 등급이 뭐냐면 채권을 찍으려면 그게 나라든 지자체든 은행이든 회사든 아니면 뭐 사채든, 사채는 신용 등급이 없구나. 네. 회사채도 사채예요. 회사채도 사채. 그러면 투자 등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국제 신용평가사 대표적인 세 군데를 가져온 건데, 여기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했죠? 여기가 바로 투기 등급으로 가는 거고, 이게 바로 쓰레기라는 뜻의 정크가 되는 겁니다. 정크 푸드 같은 정크 본드, 정크 본드가 되는 거죠. 투기 등급. 그러니까 트리플 B 정도까지는 뭐 그래 투자해 줄 수 있어. 괜찮은 회사야. 괜찮은 뭐 발행 주체야. 근데 더블 B까지 가면 야 이거 조금 투기적인데, 야 이거 좀 모르겠다. 이거는 좀 투기라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싱글 B부터 가면 이거 돈 떼일 위험이 있다. 돈 떼일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요거는 채권이 신규 발행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무디스는 그냥 트리플 C가 아니라 CAA, 뭐 BAA, AA 이렇게 달라지고, S&P 피치는 트리플 A, 더블 A, 뭐 트리플 B, 더블 B, 또 여기도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제로 마이너스가 붙어요. 뭐 더블 A 플러스, 더블 A 제로, 이건 그냥 더블 A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블 A 마이너스 갔다가 그 다음에 싱글 A 플러스, 싱글 A 제로, 싱글 A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트리플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신용 등급이. 이거 회사채도 다 똑같이 그렇고, 거의 우리나라 신평사들 뭐 나이스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다 비슷해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가 이제 정크. 그러면 여기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트리플 A면은 요거는 거의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비슷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아까 그 보증채, 무보증채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요 신용 등급이고,
우리나라 거의 은행들 정도 되면 요 정도 나옵니다. 은행들 정도 되면 요 정도 나오고 삼성전자가 AA가 나오나 모르겠네. 하여튼 회사들에서 거의 최고 좋은 등급 받으면 요 정도. 근데 우리나라 신평사가 국내에서 찍는 거랑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그 요거 이제 외국채로 찍을 때 외화 채권 찍을 때 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가 더 눈높이가 높죠. 해서 사실은 국 신용등급이 이제 중국과 일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아, 야, 이런 거 어떻게 찾아오는 거야? 올라섰습니다. 이대호 기자입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두 곳이 줄줄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거 지난달 내 목소리예요? 27일 무디스에 이어 어제는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급으로 올린 것입니다. 피치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리고 전망은 안정적으로 와, 문화인류학도님 대박. 지난 97년 외환위기 아, 이거 그러면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그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S&P, 피치, 무디스 이런 데랑 연례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뭐 우량하다, 우리나라 경제 체질 좋다 이런 거 잘 설명을 해주고 그들 회사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제대로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신용 등급 상향된 걸 썼네. 그때 아마 MB 정부 때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했어. 아니 그때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30대 초반. 그때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이 저기 대변인 하실 때요. 홍남기 부총리님이 대변인 하실 때쯤일 거예요. 예. 그때 홍남기 부총리님이랑 이제 축구하고 그럴 때. 아 이거 언제 끝나? 끝났네. 끝났네. 웃기다.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어? 야,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인류학도님이 저는 이거 투네이션으로 이거 동영상까지는 어떻게 보내는지는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만 우리나라를 조금 안 좋게 평가하지 대외적으로는 진짜 건전합니다. 그리고 그 경상수지도 몇 년 연속 흑자에다가 그쵸? 적자를 보질 않잖아.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돈 진짜 잘 버는 회사. 쌓아놓은 돈도 많고 부채 비율도 낮고 아주 우량한 요렇게 하면 이제 신용 등급은 설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아주 쉬운 거 나옵니다. 요거 채권 중학생한테는 이제 쉬운 건데 요거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 설명 따로 안 해드려도 되죠? 요거 보면은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그 일드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 일드는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익률의 곡선. 여기 써있구나. 수익률 곡선. 요거는 이제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트레저리 일드 커브. 어딨냐. 여기가 10년물. 10년물이라고 써있죠. 여기가 1년물. 근데 요 파란색이 최근입니다. 그리고 요 진한 회색이 작년 이맘때고 요 연한 회색이 재작년 이맘때입니다. 재작년 이맘때. 근데 보세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를 더 줘야 된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미래가 뭔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성장을 할 때 경제 성장률이 좋아져. 그럴 때는 이 장기 국채 금리부터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최근에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거거든요. 요게 작년보다 올해 그 기대치가 훨씬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채 지금 10년물이 1.5%를 넘어섰죠. 1.5%를 넘어섰어. 1년물은 아마 0.0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여기 보면은 요 차이가
그림 잘 그린다. 요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스프레드. 예, 얼마나 좀 벌어져 있다. 10년물과 1년물의 스프레드 차이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대충 한 1.4 정도 되는 거죠. 아니다, 더 되는구나. 1.4 몇 정도 되는 거죠. 안대리님 지각이 싫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들으시면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참. 아무튼 요게 그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몇 년물과 몇 년물. 이거는 뭐 5년물을 상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비교하면은 5년물이 단기가 되는 거고 10년물이 장기체가 되는 거고. 근데 1년과 5년을 비교하면 5년이 장기가 되는 거고 1년물이 단기가 되는 거고 1개월짜리와 1년짜리를 비교하면 1년물이 장기가 되는 거고 1개월물 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스프레드. 뭐 그러면 여기 5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는 얼마?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스프레드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곡선이 일드 커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일드 커브에 대한 의미는 저 뒷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 어려워지니까. 자, 이제 사실상 이거 중학교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드 커브가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말씀드렸죠.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차이. 이거는 특정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점을 달리하면 안 돼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떨 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느냐, 어떨 때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느냐. 또 재작년쯤인가요? 언제였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나타났다 해서 이거 이제 경기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떨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인 각도라고 칩시다. 왜냐면 미래 수익률을 더 높이 줘야 되니까,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성장하는, 경제 성장하는, 그 다음에 물가도 오르는, 요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쉽게 말하면 우상향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우상향 모델인데, 요게 축소가 된다. 그러면 얘가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로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와서 얘와 얘 사이로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장단기 금리 차가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축소가 된다라는 의미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뭐 경기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수익률은 뭐예요? 똑같은 말. 금리라고 했잖아요.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 즉 기준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 정책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기준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겁니다. 기준 금리를 내리기 전에 기준 금리 내릴 것 같으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 있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훨씬 더 빠릅니다. 항상 시장은. 그렇게 해서 얘가 여보다 더 내려가 버렸어. 여기까지 가 버렸어. 예를 들어 3년물이 뭐 1년물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인데, 야 이거 뭐야,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릴 것 같아. 막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0.5, 0.75까지 내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거 한꺼번에 막 반영을 하는 거죠.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반대죠, 반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있던 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막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장의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는 먼저 또 가 있는 거죠. 위로.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단기 금리차 이럴 때는 확대가 되는 거고, 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거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거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거는 극단적인 경기 악화를 미리 반영하는 거다. 사실 이거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 요인, 내부 요인, 외부 요인에서도 뭐 경기적인 거, 뭐 유동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요럴 땐 무조건 축소된다, 요럴 땐 무조건 확대된다, 요거는 아닙니다. 예,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스티프닝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국채 수익률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10년물이 여기 있어요. 30년물이 여기 있고 5년물이 여기 있고 1년물이 여기 있어. 장기 국채에 대한 그 시장의 수요가 커졌어요. 시장의 수요가 커지면 여기 있는 장기 국채들이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요 곡선이 이렇게 눕겠죠. 요거를 일드 커브 플래트닝,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 해서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플랫하다. 근데 반대로 이 장기 국채를 사람들이 잘 안 사. 잘 안 살려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더 줘야겠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기 채권이 올라가는 겁니다. 더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가 빳빳해진다 해서 일드 커브 스티프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의 상태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이게 스티프닝, 내려가면은 플래트닝. 요게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스프레드는 좁아지고, 이렇게 스티프닝이 되면 스프레드는 커지는 현상.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게 했네. 너무 지저분하겠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워져라. 됐다. 요 하늘색이 올해 3월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작년 이맘때였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스티프닝해지고 있다. 빳빳하게 서고 있다. 그래서 미래 경기가 좋아질 거를 너무 급격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물가가 오를 거를 급격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개선될 거, 좋아질 거를 또 급격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고, 또 하나 설명드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기준금리, 정책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선반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은 그걸 너무 막 파월 형님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걸 반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진다는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화인류학도님, 형님 혹시 중국에서 미국차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 저기 음모론 중에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이 맘먹고 미국채 내다 팔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엄청 급등하고, 그러면 미국의 국가 부채라든지 또 이제 시장 금리도 급등할 거기 때문에 회사들 또 뭐라 해야 되나, 유동성 자본 여력도 떨어지고 해서 그거는 음모론 중에서 빠지질 않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글쎄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요거는 참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요 앞부분에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요거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리면, 명목은 말 그대로 그냥 저기 채권에 찍혀 있는 금리입니다. 예, 채권에 아까 그 쿠폰 레이트처럼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그냥 국채 예를 들어서 한 1.5% 그러면 이게 이제 명목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 금리는 항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상대적인 금리입니다. 상대적인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목 금리가 2%예요. 물가 상승률이 1%예요. 그럼 2 빼기 1은 실질 금리는 1%다. 이렇게 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금리는 1%다라고 보는 거고,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성무경님의 연봉이 3% 올랐어. 3% 올랐어. 그래서 집에 가갖고 이제 형수님한테 여보 나 연봉 3% 올랐어. 근데 이제 물가가 1% 올랐지. 그러면 실질 인상률이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연봉 3% 올랐어. 나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연봉 3% 올라줬어.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물가가 지금 3%나 올랐다고. 그러면 실질 인상률은 0. 예, 요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4% 올랐어. 그러면 오히려 내 연봉은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실질과 명목의 차이는 요렇게 이해를 해야지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누님 성대모사 도전 실패. 그리고 다시 이제 저기 주식 채권 중학교 갈게요. 채권 중학교. 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BI라고 요즘에 그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쯤 되면 조금 이제 진지해지죠. 상황이 왠지. 어디냐? Break Even Inflation이라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면 요거는 손익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손익 인플레이션 BEI란 뭐냐? 국채 금리에서 물가 연동 국채 요거는 이제 팁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물가 연동 국채 설명 안 드렸구나. 아까 채권 종류 중에서 요거는 물가에 연동된 국채예요. 설명 충분히 됐죠? 예.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에 연동된 국채입니다. 심플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채는 국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국채 수익률 뭐 한 2%짜리에 투자를 해놨어. 근데 아까 제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가가 2% 올랐어. 그럼 뭐야? 나는 제로네. 실질금리가 제로네. 이거 뭐야? 명목금리 2% 주지만 물가가 2% 올랐으니까 뭐야? 나는 실질금리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국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허탈한 거죠. 네, 허탈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가에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국채 사시면 물가 오를수록 더 드릴게. 물가가 1% 올랐어? 그럼 거기다 1%더 얹어 드릴게. 2%가 아니라 3% 드릴게. 이게 바로 물가 연동 채권인 겁니다. 우리 김지민 봇, 진짜 빠르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그냥 이거 읽을 걸. 이거 준비하지 말고 저 김지민 봇 읽을 걸. 물가 연동 국고 채권은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 투자에 따른 물가 변동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읽을 걸. 참. 예. 감사합니다. 김지민 봇. 아무튼 그게 바로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근데 하나 이거 뭐 TMI는 아니고 꼭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에 준다. 뭐 한 3년물 그냥 1%를 가정을 할게요. 이게 완전 가정입니다. 근데 물가 연동 채권은 더 낮아요. 0. 몇 퍼센트 이렇게 내놓습니다. 다른 국채보다 만기가 똑같아도 물가 연동 국채는 아예 시작하는 금리가 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가에 연동을 해서 이 수익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똑같은 만기를 가진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낮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증권사 참고 가셔서 채권을 사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국채 금리 빼기 이 팁스 물가 연동 채권 금리를 빼면 되는데 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2%다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제롬 파월 형님이 그 물가 상승률 2%까지는 이제 용인한다고 했는데 저기 벌써 기대 인플레이션은 2.2%까지 가고 있거든요, 형님. 2.3% 가고 있거든요, 형님. 혹시 기준금리 올리시려는 거 아니에요, 형님? 계속 시장이 막 불안불안해 하는 거죠. 불안불안해 하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걸 알려드리면 미국채 뭐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같은 그 만기 그러니까 같은 걸로 이제 비교를 해야죠, 당연히. 1.54예요, 10년물이.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미국 물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빼는 건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빼기를 빼는 건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2.2% 정도 된다. 해서 우리 파월 형님이 2% 정도까지는 용인합니다 하는데 이거 뭐야? 지금 당장은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지만 이거 좀 있으면 2.2%까지 가겠네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뭐 이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 속도가 빠르다는 거.
항상 속도가 문제입니다. 요게 언제냐? 2008년이었나? 요게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일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 요때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뭐 당연히 떨어지죠. 위기 때니까. 누가 뭐 소비를 늘리겠어? 소비를 줄이고 하니까 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빠르게 이제 막 기준금리 막 제로금리 돼 있고 양적 완화하고 돈 퍼 붓고 막 하니까 이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2010년까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요로 떨어지는 좀 사연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런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가. 그러면은 야, 이거 이제 연준이 밑장 빼겠구나. 연준이 밑장 빼겠구나. 근데 우리 파월 형님은 아니야, 밑장 안 뺄게. 금리 안 올릴게. 금리 안 올릴게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예, 금리는 지금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다. 주구장창에서 막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주식 팔고 채권 사야 되는 거냐? 겁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more and more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더 줘. 더 줘. 돈 더 풀어. 양적 하나 더 해.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코스피 3천 왔는데 4천 가야지. 5천 가야지. 사실 2,500 시절에 3,000이면 되게 꿈 같은 3,000P였는데 3,000P 와서 보니까 아쉬운 거죠. 4,000 가고 싶고 5,000 가고 싶고. 사람이 욕심이죠. 투자자들이 욕심이죠. 욕심이라고는 좀 뭐하지만 본능인 거죠. 본능. 본성인 거죠. 본성. 그래서 자, 연준에게 QE 더 안 할 거야? 뭐 매월 1,200억 달러씩 이제 채권 사들이고 돈 풀고 있는데 그 더 풀 생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춤 한번 춰줘. 춤 한번 춰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트위스트. 자꾸 사람들이 우리 파월 형님, 그 점잖은 형님한테 자꾸 이 트위스트를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건 사실상 갖고 있는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산을 조금 뒤튼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뒤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트는 거겠다. 뭐냐면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연준이 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치가 많이 큰 손이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채권의 수익률은 가격의 반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금리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예. 그러면 단기채는 금리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단기 국채를 매각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교보제는 아니고 이거 저기 선생님들이 학생 때리는 거 아니고 예. 이게 집에 드럼은 없는데 드럼채만 있는 이상한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제로 금리예요. 아니 제로 금리란다. 0 단기물이고 여기가 장기물이에요. 장기물.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일드 커브 스티프닝, 일드 커브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빳빳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빨리 되고 이게 너무 빨리 되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서 좀 트위스트 좀 쳐줘. 빨리 단기 국채 매각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장기 국채를 빨리빨리 많이 큰 손이 매입해서 이 금리를 좀 떨어뜨려줘. 눌러줘. 더 사.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 근데 아직 우리 파월 형님은 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춤을 출 저기는 아닌 것 같죠. 예, 그런 말은 최근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게 YCC일 거예요. 저 YMCA 아니고 저기 그 지퍼 YKK 아니고 YCC 일드 커브 컨트롤. 뭔가 좀 멋있는 말인데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 먼저 쓴 말이라고 해요. 몇 년도지? 2006년도인가? 일본에서 먼저 한 거고 미국 연준에서는 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했었고 60년대에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예, 60년대에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수단은 이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기준금리. 근데 기준금리는 뭡니까? 뭐 한 지금 0%인데
요 꼴랑 올려봐야 뭐 0.5, 뭐 1% 정도밖에 안 올리니까 이거는 사실상 거의 초단기 금리라고 보면 돼요. 단기 금리.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서 얘를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얘를 전체적으로 낮추거나 요걸 이제 기준금리로 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로 대출 받지 않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금리라든지 은행이 뭐 이제 대출 받으러 온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걸 그거를 이제 준용을 해서 거기다 얼마의 마진을 붙여 이렇게 내주는 건데 요 기준금리 자체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똑같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내려오고 기준금리 올리면 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아까 사랑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요거를 해달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요거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YCC랑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제일 큰 차이는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요 YCC는 딱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10년물 너 일로 와. 너 딱 걸렸어. 10년물 가져와. 너 이제 2% 가면 넌 내가 위에서 때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2% 여기 이렇게 딱 틀 잡아 하고 오케이 1.5.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2% 넘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에서 내가 채권을 장기채를 엄청나게 사겠어. 떨어뜨려. 1.5까지 떨어졌어? 그럼 내가 여기서 장기채를 엄청나게 팔겠어. 끌어올려. 이게 바로 YCC라는 겁니다. YCC. 요렇게 해서 요 끝에 여기쯤에 있는 애를 위에서 매입하면서 국채 수익률을 확 떨어뜨리고 밑에서 사서 국채 수익률을 확 높여버리고 요게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아니라 약간 그런 타겟팅이 돼 있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면은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금리 상승을 억제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지금 쫙 올라가고 이거 빚있는 사람들 엄청 부담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 상승이 이제 억제가 되면은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제 채권을 좀 찍으려는 그래서 좀 빚을 내려는 아니면 빚을 갖고 있는 그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반대로 이제 부작용도 있죠. 왜냐면 뭡니까?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이야. 그러면 야 라면 가격 한 봉지에 1,500원 말이 돼? 1,500원 가면 내가 이거 위에서 찍어 내린다. 1,000원. 그런 거야. 다시 또 이거 뭐야? 라면 가격 지금 500원이 말이 돼? 무조건 1,000원 내가 사서 올린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시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작용은 시장 기능이 손상된다. 그래서 거의 뭐 채권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 전 세계가 계속 연준만 보고 있는 거야. 저 연준이 채권 언제 사나? 연준이 채권 언제 파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장기물 얼마 파나? 어느 정도에서 파나? 이것만 보니까 시장이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나게 들고 있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단기 국채는 엄청 팔아갖고 없어. 장기 국채는 엄청 사갖고 엄청 많아. 근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많이 사놨던 거 다시 팔아야 되는데 그때 시장의 충격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위에 금리 이제 눌러놓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위험자산 투자하십시오. 뭐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더 사고 뭐 코스피도 4천 가고 5천 가고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버블이 우려가 되는 거죠. 지나친 버블이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언젠가는 경기가 정상화 될 테니까 그러면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 버블이 여기서 꺼지는 것과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의 또 차이가 있으니까 버블이 꺼지면 또 이렇게 안 꺼지 한 이 정도는 꺼지죠. 그래서 이것도 부작용이 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좀 트위스트 좀 쳐주세요. 컨트롤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일드갭 말씀드렸죠. 일드갭
일드갭. 이게 벌써 1월인가? 거의 한 2달 전에 일드갭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자, 기억나시죠? 오늘 며칠이요? 12시 넘었네. 12시 넘었으니 오늘 3월 7일. 3월 7일이니까 7번. 7번 일어나. 마, 7번 일어나라. 2달 전에 공부했던 일드갭 일어나. 발표해봐. 일드갭 발표해. 징징이니 가리개깹. 가리개깹. 어우, 웃겼다. 이거 웃겼다. 자, 일드갭은, 일드갭이란 주식과 채권 투자 간의 기대 수익률 차이를 말한다. 일드갭은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차이로 산출한다. 이게 국고채가 뭐 5년짜리가 쓰일 때도 있고 뭐 3년짜리가 쓰일 때도 있는데, 뭐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대충 지금 PER이 한 14배 14.5배? 아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3점 하위했으니까 이렇게 대충 14배라고 할게요. 14점 몇 배예요, 정확히는. 7.14 정도 되는 거야. 7.14. 그러면은 지금 국채 5년 수익률이 3년물이 1.0, 5년물은 1.44 정도 되네. 그러면 1.44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7.14 빼기 1.44 하면은 지금 한 5.7 정도 나오네, 일드갭. 요거는 이제 제가 막 계산한 겁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14배로 했을 때는 일드갭이 지금 5.7. 우리 저기 민백님, 김지민님, JR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7% 정도 나오죠, 일드갭. 자, 근데 여기다가 PER 15배를 계산해 봅시다. 15배. 예를 들어서 뭐 실적 추정치가 덜 올랐다라든지 주가가 더 올랐다든지 그러면 15배 될 수 있잖아요. 그럼 6.66이구나. 6.66 빼기 1.44.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일드갭이 채권과 주식 투자의 어떤 메리트, 기대 수익률은 아니고 어떤 메리트 차이라고 보는 건데, 아니 채권보다 주식이 훨씬 더 저렴해. 그게 이제 일드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과거에 2015년에는 7.4까지 갔었거든요. 이때는 주식이 엄청 쌌던 거죠. 근데 요거는 아마 2021년 초 기준으로 했을 때 5.2 거였고, 뭐 한 14배 기준으로 하면은 5.7 나오고, 다시 뭐 한 15배 기준으로 하면 5.2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일드갭이 5.2면은 주식을 할 만한 거야, 채권을 해야 되는 거야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했을 때 2015년에 비하면 일드갭이 많이 축소됐다. 채권에 비해서 주식의 메리트가 많이 낮아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이라든지 뭐 2007년이라든지 뭐 여전히 2010년에 비했을 때는 여전히 주식 메리트가 채권 메리트보다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역시나 실적. 채권이고 뭐고 기준금리고 뭐고 실적 좋으면 그 주식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실적 좋아지는데 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막 금리 올린다고 하면 또 시장 같이 충격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지민님, 주식은 그냥 실적 펀더멘탈 맞습니다. 그게 맞아. 그게 내적 요소. 내적 요소로는 실적이 최고죠. 근데 저 외적 요소, 막 금융위기가 와. 근데 실적이 안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겠어요? 근데 금리를 올려. 근데 실적이 안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겠어요? 뭐 같이 충격은 받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펀더멘탈을 수렴하는 거죠. 뭐 금리를 올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 충격 받을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이번 분기도, 다음 분기도, 내년에도 계속 실적을 잘 내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실적이죠. 실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충격을 받더라도 언젠간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믿고 간다. 그게 바로 기업의 실적이고 우량주고 그게 바로 우리의 투자자로서도 그게 바로 실력이다. 어려운 순간에 실력이 나온다. 이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 채권 금리 변화구 라이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류현진 선수가 2013년 페이스북인가? SNS에 올린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더 많이 홈런이 나오는 줄 아세요? 치기는 더 어렵지만 치기만 한다면 더 많은 회전이 담긴 변화구가 더 힘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게 홈런을 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군요. 류현진 선수, 우리 현진이 형, 명언입니다. 진짜 명언입니다. 진짜 명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볼링스 형이 갑자기 잘못 치면 삼진이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스윙 팡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제대로 맞으면 넘어간다. 제대로 맞으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2021년 시장은 진검승부다. 진검승부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실적 좋아질 주식, 펀더멘털 좋아질 주식, 금리를 올리지만 시장 추격 단기간엔 받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주식을 찾는 거. 그리고 그걸 제대로 찾고 검증해 나가고 버티는 거. 그 실력이 정말 차이가 나는 2020년처럼 막 주린이도 다 돈 벌어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갈리는 그런 변화구가 날아오는데 그걸 받아칠 줄 아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실적 좋은 주식 계속 찾아야 됩니다. 오늘 채권 금리 얘기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다 했다.